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정말 굉장히 묵직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의 자살 시도를 지켜보며 자라야 하는가? 오늘 저희는 이 충격적인 질문에 담긴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한 편의 글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는 자살의 원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깊은 내면의 감정, 바로 외로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할 열쇠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어찌 보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말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이 당신의 일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글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 중 하나는요, 사람이 단순히 돈이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혼이 바짝 말라서 외로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히 이 문장 처음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반문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보통 미디어에서는 항상 생활고 비관을 주요 원인으로 다루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바로 옆에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북적거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립감에 가깝습니다. 소스에서 자식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친구와도 소통이 안 될 때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딱 짚어서더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막막함, 그게 바로 영혼을 말라붙게 하는 외로움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존재인데 그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인 거죠. 이건 단순히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줄 깊은 교감, 그게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에너지 공급이라는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육신을 위한 음식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처음엔 이게 어떻게 다른가 싶었어요. 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지만 그게 우리 영혼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반면 양식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채우고 그 질량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해서 외로운 사람에게 그저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모든 걸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양식이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말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모든 말이 양식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죠. 이 지점에서 말의 질량이라는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물리적인 질량처럼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질량이 있는 그 묵직한 말만이 상대의 영혼에 흡수되어서 진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해보면 질량이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절묘해요. 어떤 말은 그냥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지는데 어떤 말은 진짜 돌멩이처럼 마음에 툭 떨어져서 며칠이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묵직함이 바로 질량이군요.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질량 없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정보라던가 누구나 아는 얕은 지식 아니면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같은 그런 가십거리들을 꼽습니다. 이런 말들은 귀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영혼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요. 그래서 기준까지 제시하더라고요. 네, 3대 7의 법칙이라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합니다.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내가 아는 내용이 30% 정도,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가 70% 정도. 그 정도는 담긴 말을 들어야만 비로소 영혼이 성장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쉬운 말은 지루해서 자극이 안 되고 또 100% 모르는 너무 어려운 말은 아예 이해를 못해서 좌절하잖아요. 딱 그 경계, 내가 아는 30%를 딛고 나머지 70%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지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자료는 그 원리가 영혼의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너무 가벼운 무게는 근육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약간의 부하가 걸려야 근육이 찢어지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내 안에서 그 양식이 처리되고 융합되어서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질량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힘, 즉 내공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개념이 부부나 부모 자식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글이 내조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조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뭐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혀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내조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게 내조가 아니라고요? 네, 그건 가사노동이나 요리사의 일이지 아내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조는 말로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사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어머니 세대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남편이 사회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지쳐 돌아왔을 때 힘들었지, 이거나 먹고 힘내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질량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진짜 내조라는 설명입니다. 영혼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결국 이런 영혼의 양식을 주고받지 못할 때 관계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군요. 심지어 바람이 났다고 표현하는 그 외도 문제까지도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 해석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집에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이 밖에서 우연히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해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려준 은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너무 위험하거나 좀 단순한 해석 아닐까요?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단지 이 영혼의 양식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반론이나 복잡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현상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이 변심했어 라는 어떤 도덕적 비난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떤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관계의 핵심은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인데 그 필요의 중심이 물질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비난이 아니라 진단에 가깝군요. 이 문제는 결국 처음의 질문이었던 부모와 자식의 문제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더 가슴 아픈 형태로 나타나죠. 부모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가르치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많이 배운 자식이 돌아와서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대화 중에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혹은 엄마 시대랑은 달라요 같은 말을 무심코 던지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의 노력을 그냥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예요. 자식에게서 영혼의 양식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내 영혼이 깎여나가는 경험을 하겠군요. 하는 말, 즉 존중과 인정의 말을 듣지 못할 때 극심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 저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잘 배웠으면 우리에게 조금만 나눠주면 될 것을. 비싼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말이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새로 배웠다고 해보죠. 그걸 아버지께 아빠, 제가 요즘 이런 걸 배우는데 옛날에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던 방식이랑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버지의 경험을 인정해주면서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는 질량이 엄청난 말이 되겠네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버님의 텅 비었던 영혼은 다시 채워지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외로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과거 대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 농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지원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아르바이트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서 일손을 돕는 기존의 농활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핵심은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시골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왜 외로운지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경청하며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사회의 정서적 복지 시스템의 근본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돈이나 쌀을 나눠주는 물질적 복지를 넘어선 영적인 교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건 일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완벽한 상호 교류네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지식과 활기라는 양식을 얻고 젊은이들은 또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라는 양식을 얻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 사업이라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왜 지금의 복지 정책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논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확증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경쟁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질량 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논리입니다. 실력을 갖춰서 국민에게 필요한 비전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면 경쟁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된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서부터 사회 전체의 문제까지 그 해답이 어쩌면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혼의 양식, 즉 의미 있는 소통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모든 대화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친구랑 2시간 동안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니까 제 말의 질량은 거의 0에 수렴하지 않았나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오늘 내가 가족과 동료와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말들로 시간을 때우며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는지 말의 질량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하나의 질문을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 말만 하는 존재를 인간으로, 그리고 자신과 사회에 필요한 말을 하는 존재를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당신을 인간에 머무르게 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